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심란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웃으면서 시작하시라고 세계일보 6면 기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나도 국정 운영을 못했지만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 네, 이 말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했다고 합니다. 최근 새누리당 한 의원을 만나서 말이죠. 자, 무슨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양극화,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정, 그리고 국론 분열, 이런 부분에 있어 국정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이라면 MB가 아니죠. 계속되는 검찰의 재벌 수사에 대한 불만의 토로였습니다. 롯데 수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와 무관하지 않은 롯데 수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MB의 말은 이렇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몇 년째 기업 수사를 하는 것은 직전 정권의 비리를 캐기 위한 표적 수사로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웃기시죠? 네. 광고 듣고 우선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친구들이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매우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이런 중국 입장에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리 없는 박근혜 정부지요. 결국 중국의 보복은 시간 문제라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나가 있는 김외현 한겨레 특파원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김외현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드 결정으로 한반도의 개, 돼지들 고민이 많습니다. 자, 베이징에서 보시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예, 돼지는 알겠는데 개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드 얘기가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하고 있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글쎄요, 지금 나오는 중국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수긍한다, 이런 반응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죠. 네. 오히려 이 중국 쪽에서 나온 이 언론의 반응을 보면,
한국 정부가 줄곧 이 사드 감시 범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줄일 수 있다고 해왔지만 첫 번째, 사드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것이니 한국은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같은 싸구려 약속은 국제정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논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뭐 느낌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착잡하다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리겠네요. 예. 자, 중국은 보복을 이미 예고했고요. 보복할 거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이런 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사설에서 한국에 대한 5가지 대응 방안, 그러니까 5가지 보복 방법이 되겠지요. 이것을 제시했다. 이래서 또 한국이 놀라고 있는데, 자, 군사적 제재부터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경제 제재가 첫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경제 제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실제로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우리 정부가 또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도 아직 가늠이 잘 되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수치로만 좀 보더라도 예. 우리 수출 대상국 가운데 중국이 1위입니다. 1위인데 26%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홍콩까지 합치면 한 30%를 넘게 되거든요. 예. 관광객,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한 45%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이 한 $400쯤 되는데 그중에 그보다 한 5배 정도를 쓰는 우리 관광업계에서는 중국인들의 아주 큰 손입니다. 또 중국 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채, 이 상장 채권의 규모가 17조 5천억 원이라서 이 전체 국가 순위로 1위가 되고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2만 3천여 곳에 이른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예. 뭐 중국이 경제면에서 제재를 한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좀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짐작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 보복, 제재 한 수만 가지 된다. 중국 관료가 이런 말을 한 기억도 나고 말이죠. 예,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중국이 경제 제재에 활용할 정책 수단, 앞서서도 5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5가지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좀 구분을 해보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5가지는 환구시보가 한국에 대한 5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한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사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관지의 사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당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설은 5가지 조치를 건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 행정부 및 여기에 관련된 한국 기업과 서비스 기구를 제재하자. 여기에 이들과는 다시는 경제적인 연계, 교류 같은 게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상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건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표현을 하자면은 나발을 불었던, 부추겼던, 주창했던 그런 정치권 인사들을 제재하자. 이 사람들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이 사람들이 가족이 연계돼 있는 기업도 제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인물들 하면은 여러 인물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글쎄요, 지금 저 주중 대사로 가 있는 김장수 대사도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지냈죠. 네,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예. 그리고 이 환구시보에서 제안하고 있는 나머지 3가지를 보면, 하나는 해방군이, 인민해방군, 중국 군대가 사드의 역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을 연구하자는 게 있고요. 그게 뭡니까? 이건 최소한 사드에 대한 기술적인 이 간섭 수준에서부터 해당 시스템에 어떤 미사일을 조준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문장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타격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재평가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한미의 사드 배치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좀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또 다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한국시보가 한국에 대해서 이 5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한 지난 9일째 사설이었고요. 예. 중국이 경제 제재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정책적인 수단이 또 한 5가지가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선 5개와 이제 말씀하실 5개가 다른 거군요. 약간 다르죠. 예.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경제 제재에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5가지가 되는데요. 예. 아주대의 이 김은규 교수와 단국대 최지영 교수가 냈던 보고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산 제품 통관 및 위생검사 등 기관세 장벽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상품 중단과 비자 발급 지연 같은 관광객의 통제, 세 번째는 관영 언론을 동원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작업,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5번째가 채권을 비롯해서 이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해 있는 중국 자본의 철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마지막에 나오는 중국 자본 철수 같은 건 좀 파장이 너무 크다라는 판단이 함께 있었는데, 다만 이제 가장 쉬운 것은 뭐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비관세 장벽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관광객 통제 같은 게 있겠죠. 사실 이 중국인 관광객이 뭐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많지만 작년이었나요? 홍콩의 중국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뭐 홍콩 디즈니랜드가 뭐 몇 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재작년에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산 시위라고 불렸던 운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편함이, 좀 껄끄러움이 관광객 수를 통제시킨 것으로 이어진 것 아니었느냐,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됐었는데, 예. 올해도 이 대만으로 가는 중국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 초에 대만의 이 민진당 정부가 들어선 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진당이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지요. 네, 뭐 민진당이 독립을 예전에는 뭐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연계가 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우리나라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홍콩과 대만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만약에 정말로 중국이 이 관광객 수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문제가 있을 때 관광객 숫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통제를 하려고 든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군요. 근데 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중국도 그 한국에서 얻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대국이라 할지라도, 큰 나라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제재를 밀어붙이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오늘 한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왜냐하면 예. 가만히 둔다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서 큰 돈을 벌어가면서 안보상으로는 등 뒤에서 이 중국에게 칼을 꽂는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어떤 양자 관계도, 한중 관계가 됐건, 뭐 미중 관계가 됐건, 뭐 양안 관계가 됐건, 어떤 중러 관계가 됐건, 이 최저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장기적으로는 관계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맞다는 판단입니다. 중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외국의 경제 보복을 한 사례는 뭐 찾을 수 있죠. 2010년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디아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이 섬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 있었던 이후에 중국에서는 히토류 수출 중단을 했었죠,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해에 노르웨이가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더니 이 노르웨이 연어 수입 금지 같은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2000년에 마늘 파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며칠 못 가서 백기 들었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 강력한 경제보복 카드를 쉽게 뺐다가는 좀 전략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전체적인 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너무 끝까지 몰아붙이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쉬이 강한 제재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어떤 전략적 판단에 결국 많은 것을 내맡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협상론은 없습니까? 사실 그 사드를 한국 땅에 들이기로 한미 사이에 다 결정해 놓고 벌써부터 협상 이 단어를 꺼내는 게 섣부른 면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한중 사이에 그 적정한 선에서 어떻게 타협을 볼 여지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협상을 한다면은 한국하고 미국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죠. 중국에서는 지금 이미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건데요. 예. 글쎄요, 아까 이제 모두의 왕이 외교부장의 인터뷰를 인용을 하셨는데, 예. 한국이 과연 이 사드 배치가 한국 안보에 이익이 되는지, 한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이익이 되는지, 이 사드 배치가 핵 문제 해결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 이런 주문을 내놨습니다. 예. 결국 공을 완전히 한국으로 던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회 말고는 더 협상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연 기자님 말씀 소상하게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아마 초비상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김혜연 기자님한테 말이죠. 예. 오늘 어떤 취재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중국에서는 사드 발표에 대한 논의는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12일 바로 이 내일이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일단 중국은 외교 면에서는 온 관심이 여기에 모아진 상태인데요. 그런 면에서 또 이 불쾌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남중국해 중재안 결과 선포 시기에 중국의 외교적인 주의력이 남중국해에 쏠려 있을 때 이걸 사드 배치를 발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남의 위기를 틈타서 해치려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부글부글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가장 큰 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 태도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로서는 여기서 이제 대사관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중국의 경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답변이 옵니다. 이런 제재 수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나서서 중국에 알려주는 꼴 아니냐, 이거는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대북 제재가 와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중국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만약 여기서 물러난다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까 처음에 중국을 상대로 계속 설득을 해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과연 사드 배치에 수긍하는 중국 사람을 또 어디서 지금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공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상태군요.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하느냐, 이것이 이제 지금 관건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꾸거나 중국에다가 새로운 카드를 내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베이징에서 보기에도. 베이징에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개, 돼지들 어떻게 살라고, 참, 아이고. 네, 김혜연 기자님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베이징 연결해서 김외현 한겨레 특파원 만나봤습니다. 조선일보에 희한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한미군에 도입될 사드 배치 지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존 후보지들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가덕도냐 밀양이냐.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 김해 신공항을 택했던 정권 아닙니까? 이번에도 지역 반발이 거세서 그런 꼼수를 쓸 모양입니다. 여당과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한반도 동남쪽 후방 지역의 한국군 기지, 특히 미사일 기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여권 정부 소식통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반도 동남쪽 후방 지역, 여기가 어딜까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특정 지역이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남권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안심해도 될 엑스밴드 레이더의 범위가 중국을 넘어가지 않는 안심할 만한 지역, 거기는 어디일까? 네, 이 기사의 맥락만으로 보자면 부산 기장군으로 해석됩니다. 제 해석입니다. 부산 기장군. 네, 수개월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기장에다가 사드를 배치할 모양인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 명소로. 네, 고리 원전이 있습니다. 한국에 괴멸적 타격을 가하고 싶다면 미사일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곳, 원전이 있고 사드가 있는 기장에다가 하면 되겠네요. 네, 반어법인 거 아시죠? 기장 근방에 해운대가 있습니다. 부산 주민들, 김해 신공항 받아가신 김에 사드도 받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앞서 김외현 기자가 상세히 짚었지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일보의 입장도 들어볼 만합니다. 국방과 관련된 문제라 내놓고 언급하기 어렵지만 긴장감에 속이 탄다. 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국내의 한 대기업 임원이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2000년 마늘파동 기억하십니까? 중국에다가 무겁게 관세를 매겼습니다. 마늘을 너무 싸게 팔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다가 휴대전화 수출 금지로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백기를 들었죠. 네, IT 업계 관계자들 말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의 중국 수출 비중이 크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량의 50%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죠.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덩치를 키운 32개 게임, 인터넷 기업 중에 상장사는 25곳인데 이 중 10곳은 게임, IT 업종입니다. 25곳 중에 10곳이 중국 자본이란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이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60에서 70%가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면세점 업계도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가 경향신문에다가 사드 배치, 국방부 장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헌법을 어기고 있다. 한국이 사드 부대에다가 토지를 제공하는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사항인데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사드 운용 비용을 부담하는 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에 주는 땅과 돈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군사 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니 당당하게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사드 운용비를 한국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당당히 보고해야 한다.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국회를 피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가 한국 국민의 건강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문서만 훑어보았다면 잘못이다. 한국의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을 고려한 사드 건강 영향평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국의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한겨레 칼럼입니다. 한중 교역량은 한미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역 흑자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대중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국 투자 액수도 만만치 않다.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온 초기부터 전경련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것이 몰고 올 경제적 불이익 때문이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미사일로 사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반도의 전운이 높아지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 경제는 타격을 입게 된다. 네, 이런 뒤에 칼럼이 이어졌습니다.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모르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까? 선거의 여왕다운 셈법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싶다. 지금 결정하면 시간적으로 내년 말 사드 배치가 끝나서 운용될 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시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야권이 안보 이슈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수 성향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판을 미리 짜주는 계산된 행위였다고 본다. 네, 이런 해석입니다. 일본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꿔놓으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망이 한층 현실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을 비롯한 개헌 지지 4개 정당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 근접한 표를 얻은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는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엔화값을 떨어뜨려서 수출을 촉진하는 아베노믹스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종합일간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평소 그의 행적을 서울신문이 짚었습니다. 한 교육부 과장은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고집이 다소 있는 편이지만 부하를 막대하거나 평소 언행이 거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통상 공무원들은 그렇지요. 하지만 술자리 등에서 가끔 수위가 센 이야기를 꺼내서 경론이 벌어지곤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사람도 술이 몸에 들어가면 개, 돼지가 되는 민중의 일원인 모양입니다.
일단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서 처벌 수위를 하나 정하게 되는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나머지는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자, 중징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글쎄요. 해임, 강등, 정직 이런 걸로 지금 국민들이 아니 개, 돼지들이 만족해야 할까요? 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면이겠죠. 개, 돼지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보도는 경향신문이 했지요. 웬만하면 식사 자리에서 한 말은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사안이 심각해서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옳았습니다. 교육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 가보셨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에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저는 개, 돼지입니다. 로 시작해서 왈왈 꿀꿀 이런 의성어를 적은 항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난 2009년 8월 27일 당시 나향옥 씨가 누구든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랏 신분제 강화해야 한다. 이 입장과 180도 다른데요. 술이 안 들어가서 그냥 했던 소리 같습니다.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 비서관이 지난 5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에서 13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해 연구비 명목으로 9억 2,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특정 연구자에게 연구 용역이 쏠리면 안 된다. 용역 수행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칠 경우 부실 연구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대원 수석이 속했던 서강대의 연구자들은 워낙 많은 연구를 현대원 교수가 수주해서 연구원 명단에 있든 없든 현대원 수석의 제자들 대부분이 투입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용역을 수주하다 못해 이제는 수주를 주는 입장이 되셨군요. 현대원 수석.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정권의 인사난맥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인간들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내리꽂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로 부임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얼마 전에 강제로 직을 잃었지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 이 회의에서 안종범, 최경환, 임종용이 부실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4조 원을 투여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안종범, 최경환, 임종용 이 세 사람이 한 작품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 4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부총재직을 잃게 됐습니다. 홍기택 씨의 그 행태 때문에 말이죠. 관가와 금융계에서는 신생기구라는 점에서 쉽게 생각하고 정권이 낙하산을 보낸 데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홍기택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람을 내리꽂은 정권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했던 고위 관료 말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부총재는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나 받고 거드름 피우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그래서 정권 실세의 한 사람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나라 망신시키고 물러난 홍기택 회장의 발탁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인사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홍기택 부총재. 인수위원 시절에는요. 출근길에 기자들을 피한다면서 비가 오지도 않는데 우산을 펴서 얼굴을 가리는가 하면 기자들이 인수위원 얼굴을 잘 모를 시기에는 베레모를 쓰고 귤 50여 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와서 기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홍기택이 누구야?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자세는 아주 철학적으로 심오한데요. 홍기택 씨 부인이 그 전성빈 서강대 교수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전성빈 교수가 친해서 홍기택 씨가 출세 가도를 달린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번진 상태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등이 4.13 총선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당의 책임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리베이트는 아니었다, 개인의 업무 미숙이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추동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도덕성에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부국 당윤리위원장 내정자 사퇴, 여기에 이어서 조동원 파문까지 도덕성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당 사무처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무처 관계자가 한 말이 있는데, 당 책임이 맞지만 억울하고 속상하다. 홍보 파트에는 개입할 수 없었다. 관련법 미숙은 맞지만 어떻게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조동원 본부장이 독선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왔고 여러 의혹들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새누리당 8구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자들, 이긴 당 1억 원 안팎의 선거 기탁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대표 출마자들은 기탁금 외에도 추가로 문자메시지 발송비, 캠프 사무실과 조직 운영, 그리고 선거운동 비용 등을 써야 합니다. 합법적으로는 이런 비용, 이런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자,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면 기탁금을 포함해서 총 3억 원에서 5억 원 안팎의 기본 비용이 든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의 채널 재승인 관련 로비 리스트에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뿐 아니라 여권 중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롯데홈쇼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대표가 작성한 메모 형태의 비망록을 확보했습니다. 이거 뇌물 주면서 반드시 이런 거 기재한다는 거 잘 모르나 봐요. 자, 그런데 이 비망록에는 새누리당 중진 모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비박 혹은 비주류한테 이런 돈을 줬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대표를 상대로 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명단에 기재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채무를 방침이라고 합니다. 똥줄 타시겠네. 친이명박의 핵심인 이재호 전 의원, 보수 정권이 운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야당 준비하자, 이런 얘기일까요? 기사 계속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재호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 갈등관리 제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보수정권 10년을 끝으로 집권의 마침표를 찍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비친 것이 바로 신당 창당의 뜻입니다. 지난 정권 정산부터 하셔야지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 이재호 전 의원님, 정당 새로 만드시기 전에 말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기사인데요. 서울대학교 인문대 소속 남학생 8명이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학 동기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수위가 높은 성폭력성 발언을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학생들은 배고픈데 먹을 거 없냐, 이런 질문을 했고, 동기 여학생 이름을 거론하더니 아무개를 먹어 라고 하거나, 여자가 고프면 모처에 가서 포도 따듯이 툭툭 따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동기 여학생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돌려보면서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외 요청이 들어온
초등학교 5학년은 로린이다. 로린이. 예, 즉 어린 여자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부르는 말이죠. 고딩이면 좋을 텐데, 과외 요청, 고딩으로부터 들어오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소개팅 상대 여성을 두고 명기 삘이 난다. 정중하게 팬티를 보여달라고 요청해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숨만 튀, 가슴 만지고 튄다. 숨가 펀치, 기역기역. 몸이 좋은 여성들 봉씨 먹, 봉지 씌우고 먹다. 예, 먹고 버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군요. 성범죄를 미화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거 털리면 우린 뉴스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렸거든요. 검찰로부터 800억 횡령 무혐의 결정을 받은 조용기 목사. 네, 조용기 목사가 세운 신문인 국민일보가 조용기 목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 심신의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우리 정부는 2번, 3번 죽입니다. 파결했다, 해결했다, 마음대로 입을 벌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선의 딸로서 곱게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끊고 가서 위안부를 만드는 일본, 저 일본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고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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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교육부 나향욱 기획관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연료 저장소 한 곳에서 사고 발생한 이후에 연쇄적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핵발전소가 밀집되면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고리 원전이 있는 동해안 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찰 수 없는 만큼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고리 원전 8호기, 월성 원전 6호기, 울진 6호기도 무려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나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원전 추가 건설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시민들의 생명을 사지로 못하는 정체에 다름없다. 교육부 나향욱 기획관님, 원전이 동해 남부 지역에 밀집돼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9만 원은 전 국민의 요구이다. 살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살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교육부 나향욱 기획관님,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한데 이분들의 호소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쌀 수매값을 보장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농민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던 평범한 70대 농부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에 쓰러져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실시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한 전무하다. 교육부 나향욱 기획관님, 100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9개월이 지나갑니다. 사과 요구, 책임자 처벌 요구,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공영방송에
방송 책임자, 방송 제작자들이 방송의 독립, 언론 자유, 방송 자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 가령 보도국장 직선제라든지 임명동의제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로부터 만약에 받았다라면 아마 조금 더 당당하게 맞서 싸웠을 수 있을 겁니다. 공영방송 보도기 청와대는 책임져라. 공영방송 보도기 청와대는 책임져라. 청와대는 책임져라. 교육부 나향욱 기획관님,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했던 언론 통제에 대해 언론계가 반발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숙조위 활동이 11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부를 숙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정부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숙조위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이유가 그것이다. 교육부 나향욱 기획관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존속시켜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이 지역에 사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깎지 않은 머리를 오늘 한번 삭발합니다, 여러분. 칠곡 군민은 위대하다. 사드는 물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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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방은 살아있다. 지방 무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교육부 나향욱 기획관님, 경북 칠곡에는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지역 주민의 강경한 입장,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동문과 김누리 교수의 한겨레 칼럼 민주주의에 덫이된 공영방송 일부분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보도 통제를 시도하고 인사에까지 개입한 사실이 폭로돼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공영방송의 진정한 문제는 외부 권력의 비민주적 통제보다 민주주의를 내적으로 갉아먹는 일상적인 행태에 있다.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은폐와 조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모든 정치적인 것, 모든 사회적인 것을 방송의 영상에서 소거해버린, 배제해버린 그런 행태다. 이렇게 해서 탈정치의 공간이 돼버렸는데 정치가 탈착된 공간에서 사회적 진실은 증발되고 거짓 행복의 가상만이 넘쳐난다. 그 결과 헬조선의 처참한 현실은 공영방송 화면에 아예 나타나지 않으며 이런 현실을 타개할 사회적 논의가 공영방송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 사회적 현안이 떠오를 때마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보도가 뒤따르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독일의 공영방송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198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판시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독일 공영방송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의 책무도 이와 다를 수 없다. 불행히도 오늘날 한국의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학교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의 덫이 되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굴종하면서 저질 프로그램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시민을 권위주의 국가의 신민 정도로 깔보고 있다. 공영방송이 쳐놓은 이 오민화의 덫에 걸려 한국 민주주의는 수구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헬조선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